숨이 턱 막혀왔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보드랍고 서늘하게 느껴지던 가죽탈이 순식간에 불에 달구어진 쇠부티처럼 안면 가죽에 쩍 달라붙어 조여오기 시작했으니 최 씨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를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이게 무엇이냐? 어찌 이리 안 빠지는 것이냐? 다급한 마음에 양손을 들어 얼굴을 쥐어뜯으려 했으나 손끝에 닿는 감촉은 자신의 부드러운 살결이 아니라 뻣뻣하고 거친 짐승의 털뿐이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통이 으스러질 듯한 압박감이 정수리를 짓눌렀는데 그것은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동시에 두피를 파고드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다. 최 씨는 숨을 헐떡이며 대청마루 위를 뒹굴었고 그녀가 몸부림칠 때마다 툇마루의 낡은 나무판자들이 끼익끼익 비명을 질렀으나 정작 그녀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사람의 언어가 아니었다. 음매에 기가 막히고 코가 꿰일 노릇이었다. 분명 속으로는 살려달라. 며느라 어미 죽는다 소리치고 있건만 목구멍을 타고 넘어오는 것은 거칠고 탁한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으니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눈을 희번덕거리며 자신의 팔을 내려다보았다. 아, 이 무슨 천벌받을 병해란 말인가. 고운 명주 저고리 소매 밖으로 삐져나온 것은 10손가락이 아니라 흙바닥을 디디기에나 알맞은 뭉툭하고 시커먼 소의 발굽이었다. 최 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발을 구르며 마당으로 뛰어내리려다 중심을 잃고 고꾸라졌는데 네 발로 땅을 짚는 그 낯설고도 기이한 감각이 척추를 타고 뇌수까지 전해져와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불과 반나절 전 해가 중천에 떠올라 삼복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있었다. 며느리 연화가 땀을 비오듯 쏟으며 콩밭을 매러 나간 사이 최 씨는 시원한 못이 적삼을 걸치고 부채질이나 하며 낮잠을 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에잉, 날이 이리 더워서야 원. 며느리 녀석은 어찌 이리 굼뜨단 말인가. 점심상은 해가 져야 차려오려나. 혼자 중걸거리며 혀를 차던 그녀의 귀에 밖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방울소리가 꽂힌 것은 바로 그때였다. 딸랑, 딸랑. 청가하면서도 묘하게 사람의 혼을 끄는 소리에 이끌려 대문 밖을 내다보니 허름한 벗을 입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는 노인 하나가 큼지막한 괴나리 보찜을 풀고 있었다. 최 씨가 귀찮다는 듯이 이 더운 날 웬 잡상이니야 썩 물러가시오 라고 소리쳤으나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보찜 속에서 기묘하게 생긴 탈 하나를 꺼내 들었으니 그것은 실제 소의 머리를 그대로 떠온 듯 정교하면서도 묘한 기품이 서린 물건이었다. 부인, 이 탈을 보쇼. 이것은 그냥 탈이 아니라 쓰기만 하면 세상만사 근심 걱정 없이 편안하게 먹고 자며 쉴 수 있게 해주는 신비한 탈이라오. 노인의 말은 게으름이 골수에 박힌 최 씨의 귀를 솔깃하게 만들었다. 평소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여 밥숟가락 드는 것조차 귀찮아하던 그녀에게 편안하게 먹고 자며 쉰다는 말보다 더 달콤한 유혹은 없었다. 최 씨는 부채로 얼굴을 가리는 척하며 슬며시 대문 빗장을 열고 물었다. 그게 참말이오 쓰기만 하면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이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탈을 최 씨의 면전에 내밀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탈의 털은 비단결처럼 고와 보였고 눈망울은 깊은 호수처럼 맑아 보여 마치 어서 써보라고 그녀를 부르는 듯했다. 일은 무슨 일입니까? 그저 그늘 아래 누워주는 밥이나 먹고 하품이나 하면 그만인 것을 이 탈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부인의 관상이 딱 이 탈의 주인 같습니다 그려. 그 가머니설에 홀딱 넘어간 최 씨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냉큼 탈을 받아들었고 노인이 뒤돌아보지도 않고 사라지자마자 얼씨구나 하며 안방으로 들어와 탈을 머리에 뒤집었었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의 시작이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소가 되어버린 최 씨는 마당 한가운데서 미친 듯이 날뛰었다. 꼬리를 휘두르며 장독대를 들이받자 쨍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간장 항아리가 깨져 검은 액체가 사방으로 튀었다. 그 냄새는 짭조름하면서도 역겨웠으나 소의 코가 되어버린 그녀의 후각에는 기이하게도 그 냄새가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안 돼. 내 살림살이, 내 장독, 속으로는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겉으로는 음매 하는 우렁찬 소리만 마당을 울릴 뿐이었다. 그때 대문이 삐거덕 열리더니 아까 그 노인이 아닌 험상궂게 생긴 장정 하나가 밧줄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난동을 부리는 최 씨. 아니, 암소의 목에 밧줄을 휙 감아 낚아챘다. 목이 졸리는 고통에 최 씨는 뒷다리를 걷어차며 저항했으나 장정은 익숙한 솜씨로 콧두레를 꿰듯 거칠게 줄을 당기며 소리쳤다. 이놈의 소가 어디서 행패야 주인이 바뀌었으면 얌전히 굴 것이지. 주인이 바뀌다니 내가 주인이다. 이 집의 안주인은 나란 말이다. 최 씨는 억울함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장정을 들이받으려 했으나 찰싹 소리와 함께 날아온 채찍이 엉덩이를 후려치자 생전 처음 느껴보는 살이 찢어지는 고통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 장정은 인정사정 없이 소의 고삐를 잡아 끌었다. 최 씨는 버티고 또 버텼지만 내 다리의 힘은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고 무엇보다 콧구멍을 꿰뚫는 듯한 통증이 그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질질 끌려 대문 밖을 나서며 최 씨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자신이 평생을 떵떵거리며 살아왔던 기와집,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널려있는 자신의 벗어놓은 옷가지들이 눈에 들어왔다. 저 옷을 입고 있었을 때가 사람이었다. 저 옷을 벗고 이 저주받은 가죽을 뒤집어 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존경받는 시어머니도 한 집안의 안주인도 아닌 그저 팔려가는 짐승에 불과했다. 며느라 연화야 어디 있느냐, 이 애미를 좀 구해다오. 마음속의 외침은 공허한 울음이 되어 흩어지고 최 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을 어귀로 멀어져 갔다. 마을 사람 몇몇이 지나가며 저 집에서 웬 소를 키웠던가 실하고 큼직하구만 하고 수군거렸지만 누구도 그 소의 슬픈 눈망울 속에 갇힌 최 씨의 영혼을 알아보지는 못했다. 해가 뉘엿 넘어가고 땅거미가 질 무렵 며느리 연화가 호미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온종일 뙤약볕 아래서 잡초를 뽑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프고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시장하시죠. 얼른 저녁상 봐 올리겠습니다. 연화는 익숙하게 부엌으로 향하려다 마당에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멈칫했다. 평소라면 안방에서 왜 이리 늦었느냐, 배가 가죽에 붙겠다 라고 호통을 칠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마당 한 구석에는 깨진 장독 조각들이 널려 있었고 퀴퀴한 간장 냄새가 진동을 했다. 어머님, 불안한 마음에 방문을 열어보았으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대청마루에는 시어머니가 즐겨 입던 못이 적삼과 치마가 마치 허물을 벗어놓은 듯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다. 어머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화는 마당을 서성이다가 흙바닥에 찍힌 어지러운 발자국들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커다란 짐승의 발굽자국, 그리고 누군가 강제로 끌고 나간 듯 단 긴 띠 모양의 흔적이었다. 연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시어머니는 평소 대문 밖 출입을 극도로 싫어하는 분이었다. 그런 분이 옷까지 벗어두고 사라지다니.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옷을 가슴에 품었다.
옷에서는 아직 시어머니 특유의 분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을 뒷산에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구슬프고 처량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옷가지를 쥔 채 대문 밖 어둠을 응시했다. 저 컴컴한 어둠 속 어디선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하고도 슬픈 운명의 수레바퀴가 이미 구르기 시작했음을 효심 깊은 며느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밤바람에 실려온 것은 희미한 소 울음소리였을까? 아니면 잘못 들은 환청이었을까? 따가운 햇살이 정수리를 쪼아대고 등줄기에는 불덩이를 얹은 듯한 열기가 피어오르니 이것이 이승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최 씨는 콧구멍을 꿰뚫는 억센 밧줄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비틀거렸다. 그녀를 사간 농부 김 씨는 뼈대 굵은 손마디로 고삐를 우악스럽게 잡아채며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호통을 쳤다. 이놈의 소가 덩치는 산만해서 어찌 이리 꾀를 부려 이랏 어서 밭을 갈지 못할까. 찰싹 엉덩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채찍질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최 씨는 그 고통에 눈알이 튀어나올 것만 같아 내 다리에 힘을 주어 버티려 했으나 목에 걸린 무거운 멍에가 어깨를 짓누르는 통에 저절로 무릎이 꺾이고 머리가 땅으로 처박혔다. 흙냄새. 아니, 썩은 거름 냄새가 코 속 깊숙이 파고들었다. 평소라면 코를 막고 어이쿠 냄새야. 천한 것들이나 만지는 흙을 감히 내게 들이밀다니 하며 불호령을 내렸을 터였다. 허나 지금 그녀의 입은 투박한 재갈과 쇠고리에 물려 있어 단 한마디의 욕설도 내뱉을 수 없었고 그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런 거품만이 입가에 맺힐 뿐이었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자갈밭이었다. 저 거친 땅을 이 쇠쟁기 하나로 다 갈아엎어야 한다니. 최 씨의 소 눈망울에는 절망의 빛이 서렸다. 은매이의 나요. 나 내가 사람이요. 제발 나를 알아보쇼. 최 씨는 농부를 향해 목이 터져라 외쳤다. 그러나 인간의 귀에 들리는 것은 고집 센 암소의 시끄러운 울음소리뿐이었다. 농부 김 씨는 혀를 차며 다시 한번 채찍을 휘둘렀다. 이 짐승이 주인을 능멸하려 드네 밥값을 하려면 땀을 흘려야지. 어디서 눈을 부라려. 그 매몰찬 말에 최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밥값. 그래. 그녀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남이 차려주는 밥상만 받아먹고 살았다. 며느리 연화가 뙤약볕 아래서 호미질을 하다 잠시 허리라도 펼라치면 젊은 것이 벌써부터 꾀병이냐. 밥값이 아깝다. 몇 수와 붙였던 자신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며느리의 등은 이렇게 굽어 있었을까? 며느리의 어깨를 짓누르던 삶의 무게가 지금 자신의 목을 조르는 이 멍에보다 가벼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최 씨는 쟁기를 끌며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발굽끝에서 전해지는 찌릿한 통증과 함께 지난날 자신이 며느리에게 퍼부었던 독설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한나절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 기울 때쯤에야 고된 노동은 잠시 멈추었다. 온몸이 땀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최 씨는 외양간 구석에 처박혔다. 배가 등가죽에 붙을 지경이라 무엇이라도 먹고 싶었다. 설마 짐승에게 진수성찬을 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따뜻한 밥 한 덩이는 주겠지. 하는 일말의 기대는 여물통을 보는 순간 산산조각이 났다. 그곳에는 누렇게 뜬 마른 지푸라기와 콩깍지 그리고 구정물 같은 물 한 바가지가 담겨 있을 뿐이었다. 최 씨는 기가 막혀 고개를 돌렸다. 이런 걸 어찌 먹으란 말이냐. 갓 지은 쌀밥에 조기구이 한 점 올려오너라 라고 소리치고 싶었으나 배고픔은 자존심보다 강했다. 위장이 꼬이는 듯한 고통에 못 이겨 결국 그녀는 주둥이를 여물통에 박고
거친 지푸라기를 씹기 시작했다. 까슬까슬한 풀들이 목구멍을 찌르고 넘어갈 때마다 굴욕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며느리가 정성스레 차려온 밥상머리에서 반찬이 짠해 싱겁네하며 상을 엎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깨진 그릇을 치우며 부엌으로 들어가 찬밥을 물에 말아먹곤 했었다. 지금 자신이 씹고 있는 이 지푸라기보다 그때 며느리가 삼켰을 눈물 젖은 밥알이 더 쓰리고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최 씨는 목이 메어 더 이상 여물을 삼킬 수가 없었다. 밤이 깊어지자 외양간에는 스산한 찬바람이 들이닥쳤다. 얇은 가죽 하나로 추위를 견디어야 하는 최 씨는 몸을 웅크리며 덜덜 떨었다. 파리와 모기떼가 달라붙어 피를 빨아대도 꼬리로 쫓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잠이 오지 않는 밤, 소의 큰 눈망울에 밤하늘의 달이 비쳤다. 저 달은 자신의 집 마당도 비추고 있을 터였다. 연화야, 내 며느라. 최 씨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지푸라기를 적셨다. 자신이 사라진 집은 지금쯤 발칵 뒤집혔을까? 아니면 못된 시어미가 없어졌으니 알턴 이 빠진 듯 시원해하고 있을까? 아니, 심성이 고운 연화라면 필시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을 것이었다. 자신은 며느리를 종부리듯 했으나 며느리는 자신을 어미처럼 섬겼으니 말이다. 그 착한 아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고운 옷 한 벌 해주지 못한 채 짐승이 되어버린 자신의 신세가 처량하고 또 원통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최 씨는 차가운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짐승의 소리로 오열했다. 음매, 음매. 그 울음소리는 단순한 짐승의 포효가 아니라 뒤늦게 깨달은 인간의 참회록이었다. 한편 최 씨가 떠난 기와집의 안방은 주인 잃은 적막감만이 감돌고 있었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벗어놓은 못이 적삼을 곱게 개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촛불 앞에 앉아 있었다. 식음을 전폐한 지 벌써 이틀째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 성질 고약한 노인네, 어디 가서 객사했거나 딴 살림 차려 도망갔을 게다 라며 수군거렸지만 연화의 생각은 달랐다. 마당에 남아있던 그 기이한 짐승의 발자국과 깨진 장독, 그리고 허공을 떠돌던 비릿한 기운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시어머니의 옷깃을 쓰다듬었다. 비록 매일같이 구박하고 밥상을 엎던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을 일찍 여의고 의지할 곳 없는 자신을 거두어준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다. 어머님, 밤바람이 찬데 어디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식사는 하셨는지요? 연화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옷자락 위로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정화수 한 그릇을 떠서 장독대 위에 올려놓고 두 손을 모았다. 천지신명님, 조왕신님, 부디 저희 시어머니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못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모시지 못해 사단이 난 것이니 벌을 주시려거든 제게 주시고 어머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연화는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고 수백 번 절을 올렸다. 이마가 찢어져 피가 배어나오고 무릎이 까져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달빛이 그녀의 굽은 등을 비추고 바람이 대나무 숲을 흔들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소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보통의 소 울음과는 달리 마치 사람의 통곡처럼 들리는 그 소리에 연화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저려왔다. 그것은 핏줄이 당기는 듯한 혹은 영혼이 공명하는 듯한 기이한 느낌이었다. 연화는 어둠 속을 응시하며 중얼거렸다. 어머님, 혹시 그곳에 계십니까? 하지만 대답 대신 부엉이 우는 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소가 된 최 씨는 다시 멍에를 지고 밭으로 끌려 나갔다.
어제보다 더한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다. 발굽은 갈라져 피가 맺혔고 어깨에 살가죽은 벗겨져 쓰라렸다. 그러나 최 씨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아니, 반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묵묵히 밭을 갈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것이 나의 업보라면 달게 받겠다. 하지만 단 한 번만이라도,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할 수 있다면, 따뜻한 밥 한 끼 지어 먹일 수 있다면, 또약볕 아래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는 소의 눈가에는 마르지 않는 눈물 자국이 길게 패여 있었다. 농부 김 씨는 오늘따라 소가 순해졌구만. 눈물까지 흘리는 걸 보니 꾀병 부리던 게 미안한 모양이지. 하며 껄껄 웃었지만 그 웃음소리는 최 씨의 가슴을 더욱 후벼 팔 뿐이었다. 그날 오후 농부 김 씨의 아내가 새참을 이고 왔다. 보리밥에 된장, 풋고추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김 씨 부부가 오순도순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최 씨의 눈에는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자신은 비단 옷에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도 늘 불평불만이었는데 저들은 거친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 땀을 닦아주며 웃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았구나. 사람의 탈을 쓰고 짐승처럼 살다가 이제야 진짜 짐승의 탈을 쓰고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구나. 최 씨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김 씨가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내일은 장날이니 이 소를 좀 데리고 나가볼까 해. 힘은 좋은데 어째 눈빛이 사람 같아서 영 기분이 묘하단 말이야. 값이나 후하게 쳐서 팔아버리고 다른 놈을 구해와야겠어. 팔려간다고 또 어디로 간단 말인가.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한편으로는 일말의 희망이 고개를 들었다. 장터라면 혹시라도 그곳에 가면 우리 며느리를, 연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헛된 희망일지라도 최 씨는 그 지푸라기 같은 가능성을 꽉 붙잡고 싶었다. 저작거리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닷새마다 열리는 장날이라 인근 고을에서 몰려든 장사치들과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시끌벅적한 흥정소리, 엿장수의 가위질 소리, 술에 취한 한량들의 고성방가가 뒤섞여 고막을 때렸으나 소가 된 최 씨의 귀에는 그 모든 소음이 자신을 조롱하는 비웃음처럼 들릴 뿐이었다. 우시장, 즉 쇠전마당 한 구석에 매인 신세가 된 최 씨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주변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운명을 직감한 늙은 소들의 체념 어린 눈빛과 어미를 잃고 울어대는 송아지의 비명소리가 가득했다. 나를 어찌하려는 개냐? 설마 백정에게 넘기려는 것은 아니겠지. 최 씨는 끔찍한 상상에 휩싸여 뒷걸음질 쳤으나 콧두레를 움켜쥔 농부 김 씨의 소나기 힘은 매서웠다. 그는 지나가는 소장수들을 향해 목청을 돋우었다. 자, 보시오 덩치는 산만하고 힘은 장사요. 밭가는 솜씨가 제법인데 내가 급한 돈이 필요해 헐값에 넘기려 하오. 지나가던 소장수 하나가 다가와 최 씨의 입을 강제로 벌려 이빨을 살폈다. 거친 손가락이 잇몸을 후벼 파는 몸열감에 최 씨는 고개를 흔들었으나 소장수는 아랑곳 않고 엉덩이 살을 짝짝 소리나게 두들겨 보았다. 뼈대는 실한데 눈빛이 영 기분 나쁘군. 마치 원한 맺힌 귀신 같지 않은가. 소장수가 혀를 차며 돌아서자 최 씨는 안도감과 절망감을 동시에 느꼈다. 팔리지 않으면 도살장 행이요. 팔리면 또다시 뼈가 부서져라 일을 해야 하는 운명. 어디로 가나 지옥이기는 매한 가지였다. 그때였다. 저 멀리 포목점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옷자락이 너울거리는 것이 보였다. 빗발엔 옥색 침의 흰 저고리, 그리고 단정하게 쪽진 머리. 며느리 연화였다. 연화는 수척해진 얼굴로 인파를 헤치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손에는 최 씨가 즐겨 입던 비단 조끼를 꼭 쥔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일일이 확인하며 애타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연화야 아가, 나 여기 있다. 최 씨는 있는 힘껏 소리쳤다. 목청이 찢어져라 불렀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역시나 음매하는 투박한 소 울음뿐이었다. 그 소리에 놀란 농부 김 씨가 고삐를 확 잡아채며 이놈의 소가 또 발광이네 조용히 못해하며 주먹으로 머리통을 쥐어박았다. 퍽 소리와 함께 눈앞에 별이 번쩍 튀었으나 최 씨는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이 다시 울부짖었다. 저 아이를 놓치면 영영 끝이다. 내 며느리가 나를 찾으러 왔다. 최 씨는 앞발을 들어 허공을 허우적거리며 연화가 있는 쪽으로 몸을 날렸다. 그 서슬에 농부 김 씨가 바닥에 나뒹굴었고 주변 사람들은 기겁하여 길을 텄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연화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시선이 날뛰는 암소와 마주쳤다.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콧잔등이 까져 피가 흐르는 흉측한 몰골의 소. 그러나 연화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다. 그 소가, 그 거대한 짐승이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보통의 짐승이 먹이를 보거나 위협을 느낄 때 보내는 눈빛이 아니었다. 그 깊고 검은 눈망울 속에는 천마디 말보다 더 깊은 애원과 슬픔, 그리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전율이 일었다. 며칠 전 마당에서 느꼈던 그 기이한 느낌, 핏줄이 당기는 듯한 그 직감이 다시금 그녀의 심장을 강타했다. 연화는 홀린 듯이 소에게 다가갔다.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나 봐. 소뿔에 받치면 어쩌려고 하며 말렸으나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이거 놓으시오. 내 소요 농부 김씨가 씩씩거리며 밧줄을 다시 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이미 소의 코앞까지 다가와 있었다. 가까이서 본 소의 눈에서는 닭똥 같은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흙바닥을 적시고 있었다. 짐승이 흘리는 눈물이라기에는 너무나 처연하고 인간적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소의 뺨을 조심스레 어루만졌다. 그 거칠고 따가운 털의 감촉 너머로 시어머니가 가끔 퉁명스럽게 자신의 등을 떠밀 때 느껴지던 천이 전해져 왔다. 소는 연화의 손길이 닿자 거짓말처럼 얌전해지더니 연화의 가슴에 커다란 머리를 부비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아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나를 데려가 다오. 최 씨의 마음이 텔레파시처럼 전해진 것일까? 연화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이십니까? 연화의 물음에 손은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다. 음매. 긍정의 울음소리였다. 주변 구경꾼들은 우연의 일치라며 웅성거렸지만 연화는 확신했다. 이 짐승의 탈을 쓴 존재가 바로 자신의 시어머니임을. 연화는 즉시 허리춤에서 전대를 풀었다. 시어머니를 찾기 위해 집안의 살림을 팔아 마련한 돈과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비상금으로 쥐어주었던 은비녀까지 모두 꺼내놓았다. 이소, 제가 사겠습니다. 달라는 대로 다 드릴 테니 제게 파십시오. 농부 김씨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미친 소라고 여겨 헐값에라도 치우려던 참에 돈주머니를 통째로 내미는 젊은 여인이 나타났으니 횡재도 이런 횡재가 없었다. 허허, 낭자가 보는 눈이 있구먼 아주 영물이지. 영물이고 말고 김씨는 입이 귀에 걸려 돈을 챙겨 사라졌고 연화는 소의 고삐를 넘겨받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양이 붉게 타오르며 두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연화는 소의 등에 시어머니의 비단 조끼를 덮어주며 나직이 말했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얼마나 무서우셨습니까? 이제 집에 가요. 제가 모실게요. 최 씨는 며느리의 따뜻한 목소리에
목이 메어 걸음조차 떼기 힘들었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했던 며느리가 짐승이 된 자신을 알아보고 전 재산을 털어 구해준 것이다. 등 위에 덮인 조끼에 끼에 온기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다. 내 평생 너를 종년 부리듯 하였는데 너는 나를 귀한 사람 대하듯 하는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을꼬. 최 씨는 연화의 발뒤꿈치를 바라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만약 다시 사람이 된다면 내 남은 생을 바쳐 너를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리라. 집에 도착하여 외양간에 드니 연화는 깨끗한 짚을 두툼하게 깔고 쇠죽 대신 쌀밥에 따뜻한 국을 말아 내왔다. 어머님, 시장하시죠. 이것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짐승의 몸으로 사람의 밥을 먹는 것이 송구스러웠으나 며느리의 정성을 무시할 수 없어 최 씨는 눈물 젖은 밥을 먹었다. 그날 밤 연화는 차마 시어머니를 외양간에 혼자 둘 수 없어 마루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몸은 고단했으나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다. 어찌하여 이런 변고가 생겼을까? 어떻게 해야 어머님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을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다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다. 꿈속에서 하얀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더니 그 안개 속에서 백발의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났다. 바로 최 씨에게 탈을 건네주었던 그 노인이었다. 연화는 꿈속에서도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아보고 무릎을 꿇었다. 어르신, 제발 저희 시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무슨 죄를 지으셨는지는 모르오나 짐승의 탈을 쓰고 고통받는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습니다. 연화의 간절한 호소에 노인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다. 그 탈은 게으름과 탐욕의 껍질이다. 스스로 쓴 것이니 벗는 것도 스스로 해야 하는 법. 그러나 연화가 이 말을 땅에 찌으며 계속해서 빌자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내 효심이 하늘에 닿아 기회를 주노라. 짐승의 가죽은 짐승의 털로 덮여 있으나 사람의 가죽은 예와 정성으로 덮여야 하는 법. 네가 직접 배틀에 앉아 옷을 짓거라. 옷이라 하셨습니까? 어떤 옷을 지어야 합니까? 연화가 다급하게 물었다. 노인은 지팡이로 허공을 가리키며 엄숙하게 말했다. 3배, 5피를 짜되 그냥 짜서는 안 된다. 너의 피와 땀이 실에 배어들어야 한다. 내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나고 눈이 짓물러 앞이 흐려질 정도의 지극한 정성. 지청으로 짠 천이라야 저 쇠가죽을 녹일 수 있을 것이다. 단, 보름달이 완전히 차오르기 전까지 완성하여 쇠게 입혀야 한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면 내 시어머니는 영영소로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노인은 안개 속으로 사라졌고 명심해라 피와 땀이 서린 옷이다라는 호통소리만이 메아리쳐 울렸다. 연화는 어르신하고 소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을 보니 새벽빛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꿈이 아니었다. 너무나 생생한 계시였다. 연화는 벌떡 일어나 안방 문을 열었다. 먼지 쌓인 배틀이 한 구석에 놓여 있었다. 보름달이 차오르려면 앞으로 닷새밖에 남지 않았다. 보통 사람이라면 한 달이 걸려도 모자랄 양이었다. 그러나 연화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굳게 담은 입술로 머리를 질끈 동염했다. 손이 닳아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내 피로 실을 물들이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해내리라. 연화는 배틀에 앉아 북을 잡았다. 찰칵 찰칵 새벽에 정적을 깨고 배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의 소리가 아니었다. 시어머니를 구하기 위한 며느리의 처절한 사투가 시작되는 신호탄이었다. 외양간의 최 씨는 그 소리를 들으며 긴 꼬리를 흔들었다. 찰칵, 찰칵. 그 규칙적인 리듬은 마치 최 씨의 심장 박동 소리와 하나가 되어 뛰는 듯 했다. 북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붉은 꽃이 피어났다. 찰칵, 툭, 찰칵, 툭. 배틀의 북이 시시를 물고 날실 사이를 넘나들 때마다 연화에 터진 손끝에서 배어나온 선혈이 하얀 명주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니 그것은 옷감이 아니라 차라리 며느리의 생명을 깎아 만든 핏빛 부적이라 함이 옳았다. 닷새 밤낮을 꼬박 앉아 있었던 탓에 연화의 허리는 굳은 대나무처럼 뻣뻣해졌고 무릎 관절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다. 눈앞이 수시로 흐려져 헛것이 어른거렸으나 그녀는 자신의 허벅지를 바늘로 찌르며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잡았다. 안 된다. 여기서 멈추면 어머님은 영영 짐승으로 살아야 한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흘러나온 목소리는 소의 긁는 소리처럼 거칠었지만 그 눈빛만은 촛불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방 안가득 채운 것은 비릿한 피냄새와 시큼한 땀냄새,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배틀 소리에 규칙적인 진동뿐이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달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벌써 마지막 날 밤이었다. 오늘 밤 자시 지시가 지나기 전까지 이 옷을 완성하지 못하면 노인의 예언대로 시어머니는 영원히 소의 굴레를 벗지 못할 터였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북을 잡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올라 굽혀지지 않았고 손톱 밑은 짓무르다 못해 보랏빛으로 멍이 들어 있었다. 실 한 올을 당길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전신을 휘감았으나 연화는 아픔조차 사치라 여기며 입술을 깨물었다. 입안에 고인 비릿한 피맛이 오히려 정신을 깨우는 듯 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녀의 호흡은 거칠어졌고 이마에서 흐른 식은땀이 속눈썹을 적셔 시야를 방해했다. 마당의 외양간. 아니 이제는 연화가 깔아준 푹신한 집더미 위에 앉은 소. 최 씨는 뜬 눈으로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찰칵, 툭, 찰칵, 툭. 밤새 끊이지 않는 저 배틀 소리가 최 씨의 가슴을 난도질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저 소리가 자신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며느리의 피눈물이라는 것을. 최 씨는 콧구멍을 벌렁거리며 허공을 향해 음매해 하고 작게 울었다. 그것은 차마 크게 내지 못하는 죄인의 신음이었다. 지난날 며느리가 늦은 밤까지 바느질을 할 때면 기름 아깝게 왜 안 자고 부산을 떠느냐 며 불을 꺼버렸던 자신의 모진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어둠 속에서 몰래 눈물 훔치던 며느리의 모습이 지금 저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불빛과 겹쳐지며 최 씨의 심장을 후벼 팠다. 아가, 그만해라. 내 죄는 내가 받을 테니 제발 그만해라. 내 몸 상한다. 최 씨는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방문을 향해 무릎을 꿇었다. 짐승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다.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 어느새 달이 중천에 떠올랐다. 보름달이었다. 둥글고 밝은 달빛이 마당을 대낮처럼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연화에게 사형 선고를 알리는 시계추와도 같았다. 배틀 위의 배는 이제 겨우 마지막 한자, 이치를 남겨두고 있었다. 하지만 연화의 체력은 이미 한계점을 넘어선 상태였다. 북을 잡은 손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눈앞이 까맣게 변하더니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아, 안 되는데 정신을 잃으려는 찰나. 밖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소 울음소리가 그녀의 귀를 때렸다. 음매에, 음매에. 그것은 마치 일어나라 포기하지 마라 라고 외치는 절규와도 같았다. 그 소리에 연화는 번쩍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완성되지 못한 붉은 배가 눈에 들어왔다. 어머님이 기다리신다. 연화는 혀를 깨물어 정신을 차렸다. 입가의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다시 북을 잡았다. 손에 감각이 없으니
마음으로 잡았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 영혼으로 보았다. 찰칵, 툭, 찰칵, 툭. 배틀 소리가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인간의 힘이 아니었다. 하늘을 감동시킨 효심이 만들어내는 기적의 연주였다. 방 안의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고 배틀 위로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다. 연화의 10손가락에서 뿜어져 나온 피가 실에 스며들어 하얗던 명주실은 어느새 붉은 노을빛처럼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핏자국이 아니라 며느리의 생명력이 응축된 붉은 단심, 단신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시실이 날실 사이를 통과하고 매듭이 지어졌다. 탁! 북을 내려놓는 소리와 함께 연화의 고개가 뒤로 젖혀졌다. 완성이다. 연화는 가위를 들어 배를 잘라냈다. 촥 하는 소리와 함께 배틀에서 분리된 옷감은 묵직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품었다. 따뜻했다. 아니, 뜨거웠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옷감에서 맥동이 느껴졌다. 연화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방문을 열었다. 찬 밤바람이 훅 끼쳐와 땀에 젖은 몸을 식혔으나 그녀는 추위를 느낄 겨를이 없었다. 휘청거리는 걸음으로 마루를 내려와 외양간으로 향했다. 달빛 아래 소가 된 최 씨가 목을 길게 빼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님. 연화의 목소리는 다 쉬어 바람 빠지는 소리 같았다. 그녀는 붉게 물든 벗을, 아니 피와 땀으로 지은 그 숭고한 덮개를 소의 등 위로 펼쳤다. 달빛을 받은 붉은 배는 신비로운 광채를 뿜어내며 소의 거대한 몸집을 감쌌다. 최 씨는 그 따스하고도 무거운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천의 무게가 아니었다. 며느리의 뼈를 깎는 고통과 사랑이 담긴 무게였다. 소의 큰 눈에서 다시 한번 굵은 눈물방울이 떨어져 벗 위로 툭, 툭 떨어졌다. 그 순간이었다.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벗이 닿은 곳에서부터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소의 가죽이 파르르 떨리더니 뻣뻣했던 털들이 눈 녹듯 사그라지고 굳은 껍질이 벗겨지려는 조짐이 보였다. 연화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기력이 쇠하여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었지만 시선을 뗄 수는 없었다. 어머님, 이제 돌아오세요. 제발 사람으로 돌아오세요. 연화의 간절한 기도가 밤하늘로 피어올랐다. 손은 고통스러운 듯 몸을 비틀었다. 뼈가 다시 맞춰지고 근육이 수축하는 소리가 우두득, 우두득 하며 적막한 밤공기를 갈랐다. 그것은 상호, 찬쿠의 고통보다 더한 다시 태어나는 자만이 겪어야 하는 환골탈태의 진통이었다. 최 씨는 전신이 불타는 듯 탄 고통 속에서도 정신을 놓지 않으려 애썼다.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 견뎌내어 사람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 며느리의 피 묻은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 신령님, 감사합니다. 제게 다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 씨의 마음속 외침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밤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보름달이 가장 밝은 빛을 마당 한가운데로 쏟아부었다. 눈부신 섬광이 외양간을 집어삼켰고 연화는 너무나 강렬한 빛에 눈을 감고 말았다. 잠시 후 빛이 잦아들고 연기가 거친 자리에는 더 이상 누런 암소는 없었다. 대신 익숙한 못이 적삼을 걸친 한 여인이 엎드려 있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흙투성이가 된 얼굴. 그러나 분명 최 씨였다. 연화는 믿기지 않는 광경에 기어가듯 다가가 시어머니의 어깨를 잡았다. 어머님, 떨리는 부름에 엎드려 있던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얼굴은 예전의 도끼 서린 표정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고 난 후에 깊어진 눈빛, 그리고 회한으로 얼룩진 얼굴이었다. 최 씨가 떨리는 손을 들어 연화의 얼굴을, 그 피투성이가 된 손을 감싸쥐었다. 사람의 손이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진짜 사람의 손이었다. 아가, 내 아가. 최 씨의 입에서 터져나온 첫마디는 호통이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어머니가 자식에게 부르는 애끓는 호칭이었다. 두 여인은 달빛 아래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다. 마당의 흙바닥에 주저앉아 누가 시어머니이고 누가 며느리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하나가 되어 울었다. 그 울음소리는 지난날의 원망과 오해를 씻어내고 고통과 슬픔을 정화하는 씻김굿과도 같았다. 밤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숲도, 지붕 위의 박도, 하늘의 달도 숨을 죽이고 그들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긴 저주가 풀리고 진정한 가족의 유한이 다시 맺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최 씨는 자신의 몸을 되찾았으나 그 대가로 며느리 연화의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다. 연화가 긴장이 풀리며 최 씨의 품 안에서 스르르 혼절해버린 것이다. 아가 정신 차려라 연화야. 최 씨의 다급한 비명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웠다. 연화가 쓰러진 뒤 꼬박 사흘이 지났다. 그 사흘은 최 씨에게 있어 서로 살았던 몇 달의 시간보다 더 길고 애타는 지옥과도 같았다. 최 씨는 한숨도 자지 않고 며느리의 머리맡을 지켰다. 예전 같으면 아랫사람에게 물 한 잔 떠오라 시키는 것도 귀찮아하던 그녀가 이제는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약탕기를 부채질하고 있었다. 제발, 제발 깨어나거라.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것이다. 약탕기에서 피어오르는 씁쓸한 한약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최 씨는 숟가락으로 정성스레 약물을 떠서 연화의 입술 사이로 흘려 넣었다. 굳게 닫힌 며느리의 치아 사이로 약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최 씨는 자신의 입으로 약을 머금어 온기를 맞춘 뒤 조심스레 불어넣기도 했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며칠 새 10년은 늙어 보였으나 그 표정에는 전에 없던 숭고한 모성, 무싱이 서려 있었다. 사흘째 되던 날 새벽, 장달기 회를 치며 아침을 알릴 무렵이었다. 연화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더니 가늘게 하는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쪽잠을 자던 최 씨가 화들짝 놀라 며느리의 손을 움켜쥐었다. 아가 정신이 드느냐,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연화가 힘겹게 눈을 뜨자 시야에 들어온 것은 근심 걱정으로 숫검정이 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다. 연화는 마른 침을 삼키며 미소를 지으려 애썼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십니까? 죽다 살아난 사람이 제 몸보다 시어머니 안부를 먼저 묻는 그 마음에 최 씨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최 씨는 연화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엉엉 울었다. 이 미련한 거사 내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내 안부가 문제냐. 내가 죽일 년이다. 내가 너를 잡아먹을 뻔했구나. 그날 이후 기와집의 풍경은 천지개벽하듯 바뀌었다. 몸을 추스른 최 씨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가꾸고 아침밥을 지었다. 연화가 몸을 일으키려 하면 최 씨가 기겁을 하며 달려와 다시 자리에 눕혔다. 어머님, 제가 하겠습니다. 어찌 어른께서 이런 험한 일을. 연화가 만류하려 하면 최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내 죄를 씻으려면 평생을 일해도 모자란다. 너는 그 고운 손으로 다시는 험한 꼴 보지 말거라. 최 씨는 자신이 소였을 때 겪었던 고통을 뼈에 새겼기에 며느리가 겪었을 노동의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콩밭을 멜 때도
장독을 닦을 때도 콧노래 대신 연부를 외듯 미안하다, 고맙다를 되뇌었다. 마을에는 괴소문이 돌았다. 게으름뱅이 최 씨가 소 뿔에 받쳐 머리가 이상해졌다는 둥, 도깨비에 홀려 사람이 바뀌었다는 둥 말이 많았지만 최 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터에 나가 떳떳하게 외쳤다. 사람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놀고 먹는 입은 주둥이가 아니라 아가리인 게야. 그녀의 확 달라진 모습과 씩씩한 언행에 마을 사람들도 점차 혀를 내두르며 인정하기 시작했다. 한때 욕쟁이 할멈이라 손가락질 받던 최 씨는 이제 소처럼 일하는 최 씨 할매라 불리며 근면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김씨 농부에게 되사온 그 붉은 벗, 며느리의 피땀이 서린 그 옷감은 최 씨가 장롱 깊숙한 곳에 갑오로 모셔두었다. 그녀는 게으른 마음이 조금이라도 고개를 들 때마다 그 붉은 천을 꺼내보며 마음을 다잡곤 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가을이 깊어지자 연화의 몸도 완전히 회복되었다. 고부, 그 후는 나란히 배틀 앞에 앉았다. 예전에는 연화 혼자 외롭게 돌리던 물레였으나 이제는 최 씨가 옆에서 실타래를 풀어주고 연화가 북을 놀리는 환상의 짝꿍이 되었다. 어머님, 실이 너무 팽팽합니다. 조금만 늦춰주세요. 오냐, 알았다. 이렇게 말이냐. 두 사람의 손발이 척척 맞아떨어지니 그들이 짜낸 배는 비단보다 곱고 튼튼하다는 소문이 온 나라에 퍼졌다. 사람들은 그 배를 효심포 셔신, 불라 부르며 앞다퉈 사가려 했다. 집안에는 재물이 쌓이고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결코 자만하거나 게을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보릿고개 때마다 곳간을 열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쌀과 배를 나눠주며 덕을 쌓았다. 소가 되어 배고픔을 겪어본 최 씨였기에 배고픈 이의 서름을 외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최 씨와 연화는 마루에 앉아 붉게 익은 감을 깎고 있었다. 높고 푸른 하늘 아래 잠자리들이 한가로이 날아다니고 마당 한 구석에는 누런 황소 한 마리가 여물을 씹고 있었다. 예전에 최 씨가 변했던 그 소는 아니었지만 최 씨는 그 소를 볼 때마다 묘한 동질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녀는 깎은 감 한 조각을 들고 외양간으로 다가갔다. 많이 먹거라. 너도 참 고생이 많지. 소가 혀를 길게 내밀어 감을 받아먹자 최 씨는 주름진 손으로 소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연화가 조용히 다가와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어머님, 옛 생각나십니까? 최 씨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고 말고 그때 내가 그 탈을 쓰지 않았더라면 평생 네가 얼마나 귀한 줄 모르고 살았을 게다. 그러니 그 탈 쓴 노인이 나에게는 은인인 셈이지. 그때였다. 대문 밖에서 딸랑, 딸랑하는 익숙한 방울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이 놀라 대문 밖을 내다보았으나 거리에는 누런 낙엽만 바람에 굴러갈 뿐 아무도 없었다. 다만 멀리 보이는 산자락 구비에서 하얀 두루마기를 입은 노인의 뒷모습이 신기루처럼 어른거리는 듯했다. 최 씨와 연화는 그쪽을 향해 공손히 허리를 숙여 절을 올렸다. 그것이 꿈이었든 생시였든 혹은 신령님의 장난이었든 간에 그 기이한 사건은 한 집안을 파멸해서 구하고 진정한 사랑을 깨우쳐준 축복이었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바람에 실려온 노인의 웃음소리 같은 것이 귓가를 스치고 지나갔다. 허허, 이제야 사람 구실을 하는구나. 탈은 벗었으나 마음의 탈까지 벗어야 진짜 사람이니라.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최 씨는 천수를 누리고 편안히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나는 날, 마을의 모든 사람이 모여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다. 최 씨는 유언으로 나를 묻을 때 그 붉은 배 조각을 함께 넣어다오. 저승에 가서도 내 며느리의 은혜를 잊지 않으련다 라고 남겼다.
연화는 눈물로 시어머니를 배웅했다. 장례가 끝나고 돌아온 집은 텅 빈 것 같았으나 곳곳에 배어있는 시어머니의 손길과 온기는 그대로였다. 연화는 자신의 딸을 무릎에 앉히고 배틀 앞에 앉았다. 아가, 옛날의 말이다. 게으름을 피우다 소가 된 할머니가 계셨단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연화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북을 잡았다. 찰칵, 찰칵. 배틀 소리가 다시 평화롭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 할머니는 며느리의 사랑으로 다시 사람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분이 되셨지.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게으름과 욕심이라는 소의 탈을 쓰고 있단다. 하지만 사랑과 정성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가면 그 탈은 저절로 벗겨지고 진짜 빛나는 사람의 얼굴을 갖게 되는 법이란다. 연화의 이야기는 배틀 소리에 실려 담장을 넘고 마을을 넘어 전설이 되어 흘러갔다. 기와집 마당에는 여전히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고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이 바람에 흔들리며 맑은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고단한 삶에 멍에를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진 두 영혼이 부르는 화해와 사랑의 노래 같았다. 고난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는 변치 않는 가족의 정칙만이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